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과 행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형제 오늘 모여서 오늘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식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나는 혼자만 들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좀 시청자들에게 사과도 좀 해주고 인사 말씀 하십시오.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과해야 돼요. 네. 참으로 애국하시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참 송구스럽지만 또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주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A형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나라도 지켜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준환 목사님, 예. 지난주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아니, 놀러 간 게 아니고. 쉬러 갔어요? 아니, 그럼 이제 또 그 우리 그 모임이 있어요. 공부하는 모임이.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좀 할 일이 좀 있어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니 금요일 날도 내 시간이 아닌데 다 나한테 밀어놓고 도망 들어갔다가 왔네. 인사 말씀 하시죠. 오늘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고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은 단풍도 아주 그냥 맑게 들어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계절은 이렇게 오니까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다, 이런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을에 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홍동명 목사님 어제 올라오셨죠, 대구에? 네. 그래도 홍 목사님은 전화로라도 나오고 같이 한번. 전화로. 뭐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네. 뭐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주 들은 사람이 대단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예, 그래요. 나는 그거 내가 방송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홍 목사님하고 둘이 하는 거. 야, 홍 목사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급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달라, 뭐 그게 달라. 글로만 전화해가지고. 글로만 전화해가지고 장학일 목사님이 야, 급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홍동명 목사 인사하시죠. 예, 뭐 참 지난주에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화요를 빼고 전일을 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일깨우는 그 일에 미력 하나마 우리가 함께 수종 들고 또 듣는 분들은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계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예배 광화문에서 예배 잘 들으셨죠? 예, 뭐 바람이 목사님. 불고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그 끝나고 나서 토크쇼 할 때도 사람들의 기쁨을 많이 줬다고 그러던데 홍동명 목사. 아니 뭐 끝날 때가 아니고 서두에 설교 서두에 그냥 뭐 이렇게 토크를 잠깐 했는데 뭐 항상 그렇죠. 저한테는 아주 교인들이 좋아 깔깔 웃으니까 뭐 그런 나름대로 팬 서비스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예, 그 광장에 나와서. 근데 어저께도 그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햇살은 좋고. 예.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 본부석에 그 텐트 있을 때 춥던데 나와가지고 그 현장에 앉아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습니다. 어제 내가 그 홍 목사님 보니까 정광 목사님한테 토크를 자꾸 하면서 홍 목사를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누구 교인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을 지적해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나 그 사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걸 해가지고 삐진다든지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이 홍동명 목사님을 엄청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뭐 그것보다는 아주 저는 뭐 이렇게 가장 핫바리 인생이니까 오만 가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저한테 좀 하잖아요. 네. 뭐 심심하면 좋을 때는 홍동명 목사하고 안 하면 홍동명 가다가 옛날에는 홍동명 개새끼가 요즘 그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홍 목사님이 토크하면서 굉장히 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막힘이 없으시죠? 네. 말씀이 정말로 예, 그냥 물 흘러가듯이. 참 또 정신 여기 그러잖아요. 전 목사님하고 티카타카 잘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자유일보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에이펙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에이펙도 지금 참 말이 많더군요. 그러긴데 지금 이 에이펙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대장동 5인 법정 구속됐죠, 다? 예. 그 뭐죠? 야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다. 정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지금 타이틀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니까 대장동 일대 택지 개발, 민관 관공서하고 공동 개발을 했다. 그래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의 자산관리하고 지자체 산하공사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그 대장동 일대의 민관은 그 김만복이가 아마 김만배가 이제 주관을 한 것 같고, 이제 성남시에 이재명을 대신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되었는데 5명 몽땅 다 구속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참 법정으로서 구속한다는 거는 참 보기 드문 일인데 그 전부 다 저는 다 1심에서 다 법정 구속 조치했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기 그 당시에 수장이었던 사람이 지시 안 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판결문에도 다 그래 뭐 판결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명시는 안 했지만은 누가 봐도 그건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다는 게 판결문에.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예.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니 저 부분에 예. 아침에 올라오면서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자기는 중간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중간책이 저 정도였으면은 예. 지금 그 본 핵심이 있을 텐데 그 핵심이 누구겠어요?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 그렇다면 이재명 제명시키라고 지금 나온 거죠, 저거.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이제는 이재명도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국정안정법을 또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그것부터 시급하게 긴급하게 하겠다고 해서 속보가 나고 있더라고요. 네. 전준환 목사님. 예. 저기 보니까 이번에 그 민간업자들 5명,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영 이렇게 5명이 다 이번에 그 유죄 판결로 중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민간업자였던 김만배가 징역 8년에 거액 추징금 428억을 추징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의 심부름꾼이겠죠. 예.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유동규도 징역 8년 맞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공모 지침서 작성을 했고, 유동규 씨가 한 얘기예요. 공모 지침서를 내가 작성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민간업자와 유착을 했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했겠냐. 자기 중간에서 심부름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진짜는 조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내용으로 한다. 네. 그리고 유동규가 중간자 입장에서 아마 이재명의 그 칙사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측근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했던 모든 것은 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장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장. 네. 시장이 딱 져야 되는데 시장이 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네. 그 뒤에 저렇게 쭉 빠져 있으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네가 나를 지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모든 책임은 다 내게 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남자 같으면은 시장 같으면은 그런 것은 다 뒤에 빼놓고 왜 이렇게 우리 밑에 일한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나는 이게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유동규가 하는 말이. 그리고 유동규가 하는 말이 어떤 누가 하는 말보다도 진정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부에서도 그랬어요. 네. 재판부에서도 자기가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저런 말하는 거는 그런 자아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근데 여기 내가 보면서요. 유동규는 추징금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했어요. 6억인가? 6억? 예. 6억 아니 게 액수가 아까 김만배에 비하면은 아주 적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먹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 그게 함부로 못해요. 공무원이라?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시험 봐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냥, 별정직으로. 예, 별정직으로 이렇게 임명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유동규 입장에서 별정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연금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도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수백억을 돈을 저게 지금 얼마나 수천억의 지금 돈이 지금 저 속에 묻혀 야, 있지 뭐 않습니까? 저수지 뭐 이 저수지니 뭐니 뭐 이게 뭐 어디에 있니 뭐 저수지에 있니 싱가포르에 있니 막 벨리가 다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가 저렇게 나온 걸 보면은 유동규는 이렇게 그냥 그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먹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유동규. 그래서 이거 재판부 판단을 보니까 홍 목사님 예. 그 사업에서 공모지침서 조작을 했고 배점 조정했고 초과 이익 그 환수 조항 등도 다 삭제를 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유리함을 주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단독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하는데 민간업자와 의견 조율하는 중간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재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판 판결문을 자세히 그 뭐 다 읽어본 사람들이 그 진술하기를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이름만 없다 보이지 누가 봐도 그건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무슨 그런 실무자 선에서는 이랬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실무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도장 찍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바로 성남시장 아닙니까? 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이니까 당시에 이재명 본인도 그때 그랬어요. 이건 내가 전부 다 설계한 것이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본인이 설계 아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아예 성남시로 돌아올 몫은 사전에 아주 일부 정해놨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으로 돌아가도록 민간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설계를 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이 누굽니까? 김만배를 추구하는 그 세력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김만배를 통해서 이제 돈으로 어딘가를 흘러가가지고 그럼. 이게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냐.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돈을 지금 결국은 그게 이제 배임이 됐으니까 그 배임죄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수뇌부잖아요. 만일에 이런 일이 없다면 배임을 안 했다면 왜 배임죄를 없애는 이 일을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뭐 재판 중지법을 그러니까 당시 아주 어색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겁니다. 예. 재판 중지법이 맞아요. 누가 봐도 재판 중지법은 말도 대단한 소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국가의 법을 갖다가 원친다. 대만 그런 의미를 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안전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막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 그냥 정권 말기에서는 있을 법한 저런 일들이 작태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지금. 독재. 아니 진짜 목사님 네. 국정안정법을 진짜로 할 사람은 저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안정법을 해야죠. 그렇죠.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서까지 탄핵을 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일을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국정이 안정하는 것이냐?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여론조사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겁니다, 다. 자, 3면을 국정 한번 안정되는 봐주세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3면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재판 중지법 추진 공식화했거든요. 예. 그 야당에서는 적반하장 재판 재개해야. 강 목사님, 저거 보고 열불 안 나요? 열불보다도 네. 그건 천불이 나죠.
천불이 나니까 열불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 모습을 바라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연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지금 빨리 집어넣어야지요. 윤석열이 나온다고요? 그런 말을 지금 돌고 있어요. 정청래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나온다 막 이게 사실은 희망 고문이거든요. 전부 희망 고문입니다. 네. 미국 들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뛰나가 우리가 희생하고 피 흘리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이게 대신할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요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국민들이 일어나요. 예?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나도 여기에서 할 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내가 이래서 내란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북 좌파를 내가 쓸어내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 안에 안 나가도 좋다. 싸우자. 그러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깨워야죠.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나왔잖아요. 네. 나왔다가 들어갔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요. 국민들을 선동해야 돼요. 국민들을 그렇죠. 향해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 투표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이 좌파 진영 이거 시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앞장을 서서 싸웠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내란이라고 그랬지. 네? 더 내란을 당해야지. 어차피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기 어차피 내란 소리를 들을 바에는 뭐 끝까지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시지 않겠는가.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당선 전부터 저 문제는 법적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거를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정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 것까지도 저게 재판 중지법에 해당되나요? 그래 일반적으로 많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전에 이미 재판 계류 중인 것은 대통령 되었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소송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단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벌써 발생한 사건이고 그게 재판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거의 뭐 공통적 견해라.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 전에 있는 그 재판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만일에 이걸 한다면요, 목사님 이재명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야당이 자 이거 이재명이는 일단 재판을 다 끝내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나서 다음 대통령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 중지를 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이재명이만을 살리려고. 위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재명 자체도 자기가 성남시장 때인가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법에 의해서 지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입에 말하는 이 자료 찾아가지고 그래 한번 내보시면 좋겠네 그거. 그 한번 자료 찾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장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아니 그 이재명이의 그 범법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과거에 선거 전에 그 우리가 이 방송에서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좀 잠깐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내가 보내준 거.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도 제대로 된 건가? 네, 그거 왜 안 떠? 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과 사범으로 정치인의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선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뭐 여기 보면 무고미 공무원 자격 4층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맞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예. 네.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권 수상, 손상, 그 유죄로 저게 500만 원 맞았더라고요. 500만 원 저 엄청나게 큰 건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유죄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서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현재 진행 중 이재명 재판권 5개거든요. 예. 근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중단되냐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저것도요 하나로 묶은 게 아니에요. 저게 건 바이 건으로 가야 됩니다. 저게 한 동네가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이권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하나로 저걸 묶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를.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저게 상당히 국제적으로 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김영기 법인카드 그 사적 유용 사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윤석열 내외를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게 공직자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를 이재명을 특검하고 저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재판 사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질질 끌었잖아요. 네. 끌고 또 이것을 신속하게 또 이걸 빨리 처리를 우리가 그때도 방송 계속 하면서 이재명이 넣어야 된다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또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서는 이재명이도 대통령을 하긴 하지만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저게 잡을 안 속일 거예요. 저게요. 네. 보통 사건이 아니 그 변호사 했는 법제처장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 저 모든 계류 중인 그 범죄는 전부 다 죄 혐의가 없다, 절대라고 유죄가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재판 받고 빨리 깨끗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면서 무슨 재판 중지법을 만드느니 뭐 또 이렇게 또 뭡니까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완전 통째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배임죄 저거 자체를 아주 없애보면은 배임죄가 없어지면 전부 다 배임죄 관련된 게거든. 대장동 저런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그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배임죄를 만일에 없애면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이 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해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뒷돈 다 받아도 그 배임 아니잖아. 배임이잖아. 배임 없죠. 자, 그런데 법제처장의 그 한마디 말은 정말 넉 빠진 사람의 이야기고. 아니 그건 뭐 다 짜고치는 근데 거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어떤 유튜버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김대중이부터 이 수법이에요. 요게 그 김대중이 말한 것을 보면 내가 잠깐 한번 틀어줘 와요. 그거 김대중이가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무소유 하겠다. 예?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겠다. 죽을 때 다 놓고 가니까. 근데 김대중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역겨운지. 나는 이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역겨운 김대중. 나도 저거 본 적이 있다. 역겨운 김대중 집안.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 2006년 인사청탁 뇌물수수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이 뽀록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국회의원직 상실. 차남 김홍업. 2003년 이권청탁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25억 원,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을 비리로 챙기며 징역세까지 포탈한 범죄자. 거진 50억을 처먹고도 징역 2년 받았다. 삼남 김홍걸. 2002년 불법 뇌물자금 수수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등의 명목으로 김홍걸이 36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 수수한 것이 밝혀졌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러분이 37억을 띵 까먹어도 집행유예가 과연 나올까? 심지어는 노무현이 200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까지 시켜주었다. 김대중 처남 이상호. 사찰 뇌물수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 성매매로도 처벌. 김대중 처조카 이영택. 뇌물수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집안이 또 있을까? 역겨운 김대중 집안.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 2006년 됐어. 이제. 아니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얘기하잖아요. 그 김대중 정신이 바로 저 정신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김대중이에 대해서 많은 말이 김대중이는 돈을 먹는 천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뇌물을 먹고 온 집안 식구가 저렇게 한 집안이 저렇게 하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정도가 아니고 하나 넘겨보시면 이 이재명이는요 보세요 50억 클럽 아시죠? 네. 5명 저렇게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위례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대장동 사건을 요약해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이 사건이 저 다 연계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거 다 예.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어? 이번에 그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배임죄를 없애는 게 왜 없애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아까 목사님 거기 한번 다시 보면 앞으로? 앞에 이거 보면 아까 김대중이는 집안이 저짓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저 이재명에는 이제 측근들이 저짓을 하잖아요. 예. 이게 좌파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면 앞에서는 입을 번지르르르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당들을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아마 나중에는 이재명 정신까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예.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김대중, 우리 노무현, 또 문재인, 이재명 지금까지 오면서 저들은 좌파들의 그 근성이고 좌파들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잡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국회의원들은 돈 많이 벌고 사업을 하든 좋은 직장 다니든 해가 어느 정도 그 삶을 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은 이제 다 해결해 놓고 정치 뛰들고 저것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정치 뛰든다는 그거 거지. 뭐 신문에 나왔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집단들은 아예 우리 국민들이 분별해가 완전한 영구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저 집단은. 근데 저걸 보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고 그래도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찍었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트럼프가 에이펙에 와서 자기들은 부정선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왔다. 그러니까 이곳을 가지고 그 누구의 그 정청래. 방송인 김어준이. 김어준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부정선거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또 뒤돌려 놓더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도 부정선거 있었지만은 워낙 압도적으로 이기는 바람에 저들이 꿈이 좌절됐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김어준을 비롯해서 정청래도 그걸 인용해가지고 미국 트럼프도 그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선거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억지로 부관내동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을 떠들고 국민을 또 선동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번에 뭐가 났냐면 국정감사 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들 입으로 부른 게 뭐냐면은 분명히 김용빈이가 그런 얘기했거든. 전용선을 깔아가지고 전용선을 깔아서 이게 다른 데서 해커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네. 사전 선거는요 이게 다 외부로 연결이 돼 있었어. 전용선이 아니고 이걸 자기 입으로 불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뭐 해커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죠. 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벌써 전용선을 깔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 선관위에 있는 그런 김용빈이라고 하는 인간부터 잡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전용선이 없고 전용선만 가지고 있으면 내부자 소행할 수 있고 그렇죠. 외부에서 연결돼 있으면 그건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커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내가 그래서 이거 전문으로 했던 해커 하는 분이 있어 우파에. 에? 그분한테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뭐 해외 나가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아니 뒷바라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내가 아는 사람도 네. 그 박사예요 그 분야에서. 근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그럼 이건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걸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김대중이 집안에 대해서 나오면서 집안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그러고 그래도 김대중이 자식들 다 저 모양 돼버리고 그랬잖아요. 진비현은 저같이까지. 일찍 죽대 또. 또 다 저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도 그걸 만명 교사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런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은다고 해서요 자식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폐가망신의 근원 아닙니까? 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의인의 길을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도 계시니까 모든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가정만 망하고 그 가문은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인들이 저럴 때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힘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국민들이 깨닫고 이럴 때 좀 발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하나 넘겨서 보세요. 이 대장동에서만 저게 사건 이익 본 자들 보세요. 저거 나무기가 1,000억, 8,700만 원 넣고 1,000억, 정영학 회계사가 5,600 넣고 640억, 그 조땡땡 변호사가 2,400만 원 넣고 280억. 이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이익을 봤는데 저들이 통째로 다 먹었을까요? 홍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동일 거려 뭐 명목은 뭐 각자 거기 참여했는 사람들 투자했는 사람들 몫으로 저렇게 8,700만 원 투자해가 1,000억 원을 하고 5,600 투자가 600 저거는 로또도 아니고 지금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사범 중에 가장 끔찍한 범죄 집단이죠. 저게 일단 명목으로 보면 저놈들이 한 것 같지만은 누가 저렇게 돈 벌도록 모든 설계를 해줬습니까? 성남시에서 해줬습니까? 해줬잖아요. 그 해줬는데 저것들은 그냥 땅 놓고 혐치기식으로 해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저거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자 아니겠는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5명 구속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때 이제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넘겨서 보면 김동연 부장판사 아시죠? 네. 그 친구가 무죄라고 선고했잖아요 이재명. 예? 네. 서울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김 씨의 위증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고의가 없다. 그러면서 증인의 일부 증언은 유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장난 말을 베베베베 돌리가 말이 길어지는 거는 뭐 감추는 거예요, 저기 전부. 그렇죠. 그러면 하나 넘겨서 보면 아니 근데 증인은 유죄인데. 예. 증인은 말도 유죄야. 그렇죠. 예. 그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봅시다. 대북 송금 이 돈이 어디서 들어갔냐 이거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 800만 달러 저게 이제 더 점점 더 밝혀지는 것 같아요. 대북 송금 같은 거는 저게 국제법으로 좀 크게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이화영이가 점점 큰 소리 치고 김성태는 아주 놀고 있던데. 그래 뭐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저것들 이제 태세 전환하겠죠. 뭐 결국적으로 법을 바꿔가라도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이화여도 뭐 진술을 엉뚱하게 해버리고 하면은 뭐 완전 그냥 이재명과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거기 3면 하단에 보면 배임죄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배임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근데 이게 배임죄로 해서 이게 돈이 나오면 이게 국고거든요. 국가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게 국가 손실 아닙니까? 이게 배임죄 폐지된 부작용은 예상된다. 대장동 재판부 이례적 경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저 어떻게 봐요? 저게 이제 배임죄가 저럴 때 이제 폐지가 돼버리면 예. 공무원의 직위에 앉아 있을 때 그 예.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봐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뒤로 챙기겠죠. 뒷골을 챙기고. 네. 그랬을 때에 그런 부작용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제 무슨 판이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부패 판이 돼버린단 부패의 말이죠. 나라가 되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놓으면은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면서 배임죄 폐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빨리 이재명이의 그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지금 이재명 본인도 그랬고 국민들도 거의가 다 이재명 재판하는 걸 60몇 아, 예, 예.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배임죄가 있어도 저렇게 범죄가 아주 여러 가지로 조작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배임죄가 공식이 폐지되는 순간 그야말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전부 다 범죄 복마전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이제 펴놓고 이제 하는 거지 저런 게.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모든 권력자들은 저 배임죄로 별미가 있어서 저것이 국세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것이 없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 되면 목사님 옛날 같으면은 막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막 지식인들이 막 그 저 교수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소한도로 법대생들이나 법조인들은 일어나서 이번에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문을 내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 언론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언론이 딱 봉해버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홍 목사님 좀 세게 한번 좀 박아봐요. 뭐 세게는 뭐 제가 뭐 세게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런 현상을 보고도 과거 같으면은 대학교, 이대학교, 제대학교 유형병처럼 말이죠. 전부 다 교수들 시국 선언하고 학생들을 뛰쳐나오고 그렇죠. 이 정도 됐는데 과거에 어떤 정권이 이 정도 부패하진 않았어요. 맞아. 노골적으로 유신 씨도 이 정도로 막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개판이 돼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목사들은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그나마 학생들의 수수성이라도 나가지고 이 길거리를 장악하고 해가지고 4.19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이제 막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버티는 게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 세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줄 압니까 저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거 아니라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 그러면은 몇 명만 들고 나가지고 맨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 잘 싸워. 108명 전부 나가 전부 다 총폭탄이 돼가 싸워야 될 거 아이가 지금 현재. 나라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의 기본 질서가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뭐하고 앉았단 말은 국회들 앉아가지고 이런 자식들 맞죠. 네. 저기 강은식 목사님. 예. 충청도답게 아주 전전하게. 나직하게 한번 자근자근하게 자근자근 한번 씹어보시죠. 저거 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저게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든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지금 여당이 우리 언론과 모든 것들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전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경위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여론, 뭐 조정동을 떠나서 모든 여론과 언론 그리고 모든 방송 매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하수인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지금 떠들어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난 우리 예를 들어서 3월 1일절 같은 3월 1절의 행사 가운데 우리 그 집회는 580만 원이라는 이건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런 것을 다뤄주지 않고 지금도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광화문 집회 언제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합니까? 그러나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여기에 와서 같이 일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그 누굽니까 김철원 교수가 성남은 통진당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있다.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가 지금 언제인데 이제 언론에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지금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 통진당하고 연결된 거. 지금 나오다가 김현지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런 문제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들어오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언론이 완전히 이것을 분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배임죄 맨 끝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끝단에 보면 한편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그들은 하는 짓마다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좋은 거 하는 것도 억지로 왜곡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뭐 채권가 뭐 그 수재 있는 그것도 오만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윤석열이 했다 공로 돌아가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정말 이 나라는 참 이 좌파 정권이 영구적으로 집권을 하지 않아야 이 나라는 훨훨 날아다닐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잘합니까? 저 기업들 잘하는데 용기는 못 주고 돈은 못 주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 나라를 못 살도록 만드는 저 집단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은 무슨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8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운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또 이명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파에서 세우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좀먹고 이걸 깨뜨려 버린 것이 지금 어디에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 우리가 딱 갈라지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를 전 가슴에 안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슴을 터뜨리고 울분을 터뜨려서 밖으로 나와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이면 하단에 보면 전준환 목사님 예. 이런 게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광주 정치 지형 바뀌고 있다. 예. 20대 남성 33.6%가 국힘을 지지한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왜 전준환 목사님 머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뭔 어디가 딱 떠올랐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김대중이를 공격하고 오늘도 김대중에 대해서 하고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요. 네. 호남 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그 선거부터 네. 사실 그 호남 지방에 가보면 많은 분들의 정치적인 것이 변하고 있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투표를 딱 해보고 나면은 이게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막 욕이 나오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마도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남성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정치가 바뀌어지느냐. 아니 사실 지금 호남이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산업의 공동화. 네. 그래가지고 저 애들이 광주나 어디 전남 지역에서는 취직할 데가 없어요. 네. 젊은 애들이. 자, 5.18 사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야 그 유공자 이 애들한테 가산 점수를 주니까 젊은 애들이 저 점수를 그 애들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공무원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기가요. 그런데 저 장 목사님이 그거 띄워주더만 한번. 네. 지금 현재 호남 사람들이 장관하고 위원장 하고 있는 이거 그거 한번 숫자 있으면 띄워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형이 바뀌고 있음에도 호남은 하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없고 애들이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조국이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조국이는 더 하냐 더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표를 해보면은 이게 아니고 투표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진짜 마음이 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해서 그러는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저 광주나 이런 저 전체적으로 호남 지형이 바뀌어도 아마 마음 놓고 거기는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네. 그 프로그래머하고 했어요. 네.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에 내가 공개할게. 국회의원에 네. 거기다가 그 설정값을 딱 90% 80% 매겨놓으면요. 네. 전라도는 의뢰 그럴 것이다. 예? 누가 시비도 안 걸어. 시비도 안 걸어. 네. 그러니까 아주 90%에 90% 80%에다 딱 맡겨놓으면 요지부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라도 지역은 10%만 기타고 나머지 90%는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이후로 그는 아예 90%다 뭐 이런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저거를 바뀌어도 계속해서 90% 가까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이 뭐 어렵건 역시네 이런 식으로 지나고 만단 말이에요. 의문도 안 하고 저거는. 그리고 저 호남 지역은 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저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박정희 때 시원한 여천 그 화학단지 그게 지금 완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광양 제철소가 포항제철로 같이 이제 한 재단인데 그 제철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광양 여천 저기 있으면 호남에 전라남도에 그 무슨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 근데 이번에 저기 뭐야 정권이 예.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로 판을 쳤는데 왜 그래?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느 정권에 있을 그거 한번 때나 띄워봐, 내가 돈 보낸 받는 거는 그 지역의 엘리트 극소수의 이념 엘리트들만 돈 받지 네. 그 지역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봐봐요, 저요. 나라가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전남 무안, 안보실장 위성락, 전남 고흥, 외무부 장관 조현, 전북 김재, 법무부 장관 조성호, 전북 익산,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북 고창,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남 광주,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북 순창, 건교부 장관 건설부 장관이죠. 김윤덕, 전북 부안, 산자부 장관 김정관, 전남 장성, 내란 특검 조사, 전남 장성 조은석, 김건희 특검, 전남 해남 문홍주.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옛날 저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운동권 세력들이 공부도 안 했죠. 그리고 돈을 벌어본 일도 없죠. 예?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의 정치라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해보고 성공해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운동권 세력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 귀에다 하고 그냥 막 돈을 갖다가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저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 전라도의 유일한 기업이 뭡니까? 아시아나하고 금호타이어잖아요. 자생 기업 중에. 그런데 금호타이어도 중국에다 팔아먹었잖아요 지금요. 홍정욱 목사님, 예. 이게 전라공화국이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게 이제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위에 한번 올라보세요.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모든 언론 매스관은 매일 떠드는 미국의 관세 문제는 전부 김용범이 가고 있죠. 그리고 저 안보 문제는 위성락이가 총대를 메고 지금 하고 있죠. 외교 총책은 조현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전부 다 지금 핵심적인 정당 중에도 저 장관 중 핵심적인 자리, 정책실장, 안보실장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고 그 외에도 외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 그 밑에 통일부 장관 이 전부 뭡니까? 외교, 안보, 경제 총책을 전부 저 사람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요? 복지부 장관 돈 뿌려주는 것도. 그 복지부 장관 또 정은경 뭐 여기 뭐 요거 합친 것보다 더 힘센 사람 있잖아요. 현지. 요거 한 것보다 힘센 사람. 누구요? 현지. 누구? 현지.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불분명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걸머쥐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 좌경화되어져서 운동권에서 저들이 절대로 어떤 일도 해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성공해본 경험도 없던 이런 자들이 저런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 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우리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여기 홍 목사님한테 이걸 보면서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라도는 저렇게 저대로 한다면 90%를 저렇게 밀어주는데 대구 경북에서 90%를 밀어버리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라도는 전략적으로 똑똑하고 경상도 저거는 멍청한 거예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현재. 아니 경상도에서 90% 아니 80%만 딱 밀어도요. 지금 정권이 바뀔 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인구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영남 지역 총 한 1250만입니다. 호남은 해파야 500만 또 채 무너진 것이 지금. 2.5배가 많아. 그렇게 게임도 안 되죠. 그게 충청권과 호남권 다 합해도 경상도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근데 조금 왜? 올려봐. 저 장관이 몇 개를 가져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위에 국방 여섯. 그 위에는 뭐고 장관이? 위에 한번 조금 올려봐요. 내려봐. 거기 보니까 안보실장 외무부 장관 있네. 일곱은 장관 일곱. 그 청와대 제일 힘센 정책실장, 안보실장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장관이 15명인가 되죠. 그중에 반수가 아니 중요 요직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핵심 요직,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핵심 요직이 아까 말한 돈 뿌리는 제일 중요한 복지부도 그 정계 먼저 코로나 때 맨날 우리나 나왔는데 억지로 백신 맞도록 해가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돈 만지고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를 수 있는 데는 다 차지했는데. 예? 근데 저걸 보고요. 예. 나는 호남 사람으로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범죄의 집단에 호남 사람들이 개입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다. 이거 내 얘기만 아니고 그 시인 누구예요? 정재학 시인. 정재학 시인. 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이런 데에 범죄의 집단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이게 지금 호남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 정재학 시인이 글을 쓴 것 보면 정말 감동되더라. 네. 감동이 되는데 아까 우리 광주가 지금 정치정이 바뀌고 있다. 지금 부정 선거 이거 우리가 완전히 속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정도의 30대가 20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행동도 돼야지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는 언론에서만 지형이 바뀐다고 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놓여 있고 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호남이 져야 됩니다. 호남이 왜 선거 때마다 그 엄청난 상황을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책임을 호남이 짓는 마음으로 지금 호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주시 아까 보면은 광주시 시장 후보로 예. 민영배가 1등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인간은 참. 그걸 보고 야, 참.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면 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위로 올려보세요. 미중 조선 해운 보복 철회, 하나오션 미 자회사 5곳 곧 제재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중국 조선 그 해운 산업에 무역 제재를 가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이 보복 조치로서 이제 그 하나오션이 한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까지도 제재 명단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풀리면서 중국이 이제 조선 해운 분야에 보복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또는 유예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국이 미국, 중국이 전략 경쟁 속에서 중간 허브국으로서 다시 이제 조선이나 해운 분야에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면서 좋은 긍정적 요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 투자 환경 개선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LNG 운반선이라든지 해양 플레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미 협력 강화 기회로 조선 업도 수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하는 이걸 하는데 지난번에 홍동명 목사님은 한국이 지금 이렇게 미국과 조화가 잘 안 되면은 이 친중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이 도움이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 했는데 지금 미국, 중국이 미국은 히트리력 하는 절대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고 중국은 또 관세력하는 게 가지고 적당선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렇게 딜 비슷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참 미국이 중국의 그 배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미국 항에 들어오면 엄청난 그런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 입항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유럽이나 세계 선사들이 우리나라 선박을 갖다가 많이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박 수조가 많이 올라가서요. 예. 왜냐면 미국이 그래 주니까 미국이 때리니까 오히려 한국은 도움 받는 거예요. 맞아.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과거에는 반도체 일본이 싹 쓸었거든. 쓸다가 미국이 일본을 때려보니까 덕분에 삼성하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 세게 해주면 덕분에 우리나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준환 목사님. 예, 저것도 역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보복을 철회를 하면서 하나오션이 이제 배를 이제 어디다 다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이제 적용을 덜 받고 이렇게 해서 미국 자회사에서 이렇게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나라하고 이런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딱 하면 예. 합의 문서가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일본하고도 합의 문서가 나오고 중국하고도 합의 문서가 나오는데 그 백서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큼만은 이제 합의 문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타결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 그럼 계속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트럼프가 탁 틀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냥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재명이 저놈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안 아닙니까? 믿지. 안 믿으니까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그 금관 주고 그 부가 대훈장을 주고 받은 게 야구방매일 그저 하나 받았잖아요. 그 야구방매일 사인이 누가 미국에 2.2할 오픈 아주 저율 타자의 사인 그 사인 받다라는 게라 그게 왜 받다를 줬겠냐? 너는 2할 오픈밖에 안 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는 받다 좀 맞아야 되겠어 하는 그런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 밑에 그림에 보면 만평이 뭐 어떻게 이재명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아싸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우파들 좀 때리라고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총과 칼에 주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런데 야구 방망이 맞는 거 가장 무섭다. 근데 가장 어떤 두렵다. 유튜브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네.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금관을 주었잖아요. 신라 금관. 이 금관을 그 왕이 출토된 그 왕이 죽을 때 그걸 갖다 만들어서 해줬다네요. 예. 평소에 쓰는 게 아니고. 너 죽을래? 그런 거야? 아니 죽고 나서 예. 죽고 나서 죽고 나가 좀 무덤에 갖다 묻죠.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묻을 때 그걸 갖다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거야. 그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또 굉장히. 미국의 모든 좌파들은 저 노킹이라고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해서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근간접촉 받아가니까 맹렬하게 놀리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는 근간 받아가지고 완전 또 지금 영 안 좋은 이미지만 훼손되는 게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야구방맹이래요. 아까 얘기한 것은 총각하는 날은 무섭지 않는데 야구방맹이가 무섭다. 그럼 왜 무섭냐? 지금 옛날 이재명이가 다녔던 그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거야. 야구 만드는 야구공을. 좋아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예.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 총리라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해보죠. 지금 반대로 오면을 좀 가서 보면 그 대규모 그 대미 투자 확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왜냐 그러냐면 우리 국내에 그 시설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한국이 앞으로 지역 경제 공동화 아주 그냥 모든 게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거다. 이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돈이 여기서 돌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게 나라에 위기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홍동면 목사님 얘기할 때 이 얘기 굉장히 염려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정확하게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10년간 분납입니다. 네. 해마다 200억 달러.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갑니다. 마스가. 네. 미국의 조선 부흥을 해주겠다. 미국의 조선업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자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빅3가 어딥니까?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가지고 1,500억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재흥 부활시켜 주겠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게 전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오션 이미 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 투자이지만은 나머지도 전부 다 거기 가면은 우리 정부에서 정부 담당할 수 없으니까 분담한 겁니다. 정부 2,000억 달러, 이 회사에서 1,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앞으로 확장도 안 되고 쪼그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 그 폭스뉴스에서 그 다음날 발표했잖아요. 그 외에도 기업들이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이런 말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 토탈은 9,500억 달러는 거라. 그러면 기업에서 했든 어디 했든 한국의 달러가 거기 미국 투자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더 이상 경제 발전하기 어려운 겁니다. 미국에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가요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한국에다가 떨어뜨려 놔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기술자나 자금이나 이런 것이 다 미국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외국으로 딱 갔는데 거기에서 돈을 벌어갖고 네. 돈을 안 갖고 들어와. 네.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산업은 공동화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눈에 뻔하거든 이거요. 이게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저께 요거도 같이 겸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이제 그 돈이 벌리면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은 1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 사람들이 10몇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급사에 한 8만 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고 돈을 집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이건 한국 돈을 환전을 시켜고 국내에다 풀어줘야 되는데 딱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 나갔죠. 돈 나갔죠.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우리 민노총에 의해서 기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졌고 네. 텃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봉투법, 상법, 더 무서운 게 상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기업이 인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노래 부르고 외쳤던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지만은 그들이 다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여기서 기업할 힘이 있고 터전이 있고 상황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법으로 딱 막아놨으니 네.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열불도 나고 천불도 나는 거예요. 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저 군가 좀 준비해봐. 이게 지금 나라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리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강은식 목사님. 예. 괌 갔다 오셨어? 괌은 내가 안 갔어요. 안 가봤어? 관광지라고 누가 괌은 미국 영토, 미국이 다 지금 관장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한국에다가 미국 영토를 줄 테니 평택을 줄 테니 오산하고 괌으로 만들어서 거기 미국에서 오산이 아니고 거기도 평택인데 오산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군사 비밀에서 그 지명이 오산으로 돼 있어 오산이지 평택입니다. 그래? 평택시 오산 뭐요 그러면은? 아니요 평택시. 오산시인데 하여튼 오산시.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그냥 그렇게 미국이 돈을 여기다 엄청나게 투자 그거 누가 했지? 홍동명 목사님 그랬나? 미국이 한국에다 투자해서 아주 그 오히려 한국의 경제가 내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 한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미국화 시켜버린다. 괌과 같이.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을. 자기 땅인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땅인데. 그걸 저기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도.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도 지금 미군 철수 반대하고 있거든요. 미군 철수뿐만 북한이 지금 중국의 이해가 티베트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맞아. 예. 그래서 제2의 괌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미국 영토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이 왜 그러냐면 저기 경계 지역이잖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공산국가에 이걸 막아야 동남아시아 쪽이 이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동남아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니까. 아니, 트럼프도 그 카나다를 50주 51주인가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이제 이게 먹히게 생겼으니까 네. 카나다도 네. 많은 사람들은 백인들은 말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하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을 뺏겼을 때는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얘기니까
미국을 볼 때는 아시아,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예. 그래 중국이 쉽게 나름대로 중국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이건 이미 거의 부정선거나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중국화 진행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은 미국 패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이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이게. 예. 저기도 나오잖아요. 한국이 차라리 미국 영토가 됐으면 좋겠다. 오죽 하면 저런 말을 하겠냐고. 아니, 이 캐나다에 보면 캐나다 주로 돼 있잖아요. 네. 동쪽에 있는 밴쿠버 옆에 있는 온타리오주 같은 데는 기름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는 죽도록 기름 많이 생산하고 저거 조절해야 되는데 네. 중앙정부가 노상 좌파 정권, 진중 정권 돼 보니까 맞아. 화장실하고 우리는 나누죠. 독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 저 캐나다는 주별로 독립 투표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중앙정부 어쩐 할수 없다니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라가리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정신 차리면 저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천불 나니까 남자들이 다 일어나. 지금 여자들이 지금 여성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들만 지금 광화문에 나오고 말이야. 여자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남자 목사들은 없어요. 여자 목사들이 온통 광화문을 맞아. 그 나라 사람 호남인 연합회도 그렇더구만. 호남도 보면 전부 여자들이 다 일어나서 난리야. 행주 산성할 때처럼 행주에다가 여자들한테 바지 입히고 남자들이 치마 들르자고. 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댓글에다가 왜 전준환 목사님은 군대에 면제 받았느냐고 백 썼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 봐. 예.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면석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형제가 5인데 그 다 4명이 다 현역으로 가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빽이 많았어요. 병무게를 봤으니까. 예. 그런데도 다 자녀들은 군대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면제가 됐어요. 사실은 저 군대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저 신체 검사 받으니까 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식을 5명 나갔고 4명을 군대에 보냈다. 그걸 그냥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빠졌어. 네. 그래 빠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백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갔습니다. 저는. 네. 예. 우리도 사형자가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는 아들 3형제 다 갔다 왔습니다. 현역으로. 자, 저걸 노래를 들어보고 우리 전준환 목사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신 거니까 여러분들 백 써서 못 간 게 아니고요. 신체상 군대를 못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미죽미죽대는 인간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저 군가를 보니까 네. 옛날에 우리 군사 훈련할 때 팀스프리트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걸어갈 때 발바닥이 다 불어 터져가지고 막 짓무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경험 있죠? 그렇죠. 유격 훈련 받을 때 또 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3년 가까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새롭게 개조해서 나온 곳이 사실 군입니다. 아니 강원식 목사님은 그런 훈련 안 받았잖아. 저는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논산 훈련소 유격 훈련.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들이 네. 군대 간다고 할 때 네. 야 너무 좋더라고.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야 청와대 옆에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보안사령 그쪽에서 있었죠. 통신부 그렇죠. 안쪽.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이에요.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아이 생김새도 딱 정보통 같이 생겼잖아요. 홍동명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논산 내 후배더라고. 군법 보면 딱 알거든. 예. 그러니까 저는 논산으로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육군 종합행정학교 그는 헌병하고 같이 교육받는 거기서 10주간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된 데가 이제 소위
소위 말하는 방공포병학교, 요즘 말하면 공군을 넘어가는 유도탄 미사일 학교입니다. 그게 거기 있으면서 그런 부대에 있으니까 큰 뭐 육군 훈련은 없고 유격만 1년에 한 차례 갔는데 한 번밖에 유격 안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로 다운 군대는 제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팀 심플 훈련에 소집되어 있는 거야. 아, 예비군으로? 네, 예비군으로. 그거 가가지고 내가 군대 생활 3년보다 더 힘들게 했는 거야. 거기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나오렇게 아침에 나갔더니만은 좀 내가 뭐 내 이름 그도 명찰도 다 달아놨더라 군복에. 참 준비 많이 나왔대. 그걸 입고 트럭에 타는 게 민간 트럭에. 민간 트럭에 탈고 어디까지 오르면 대구에서 이제 대구 문경 체제를 넘어가지고 박달제를 넘어가지고 강원도 그 횡성 원주 근처까지 그냥 종일 가더라고 트럭이 그 빨리 속도를 못 내니까.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지고 행군만 사는 행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발을 다 투더라고 하사를 걸어보니까. 우리는 뭐 저기 휴전선 잠복 근무했으니까 저는 완전 군장. 그럼 가주살이 있었다면서. 아유 보병으로 간 판문점 가출소에 있었는데 판문점에 미군과 함께 하고 있는 데가 그럼 도끼 자를 때 그때 거 있었겠네. 그럼요. 그때 도끼만 행사 아니, 전쟁 잠복 근무하는데 그 잠복 근무하는데 딱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졸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북한 애들이 이게 휴전선이라고 하는 게 말뚝만 박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졸면 그냥 목 잘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방탄복 입고 여름에도 방탄복 입고 들어가 있었는데 뭐. 근데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해도 똑같지만은 저는 사실 훈련소에서 6주, 후반교 보안 교육대에서 4주, 딱 10주 훈련이 3년의 모든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10주가 얼마나 핏물 나는 훈련이었던지. 군대 얘기하면요. 1년 365일 다 가니까 그만하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뭐냐면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군대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평생 군대 얘기할 때 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아 진짜 못 껴. 그러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뭐 이런데 뭐 군대잖아요. 군대 이야기. 군대 얘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은요 반드시 군대를 가세요. 군대를 가야 남자 구실을 하고 남자들이 하는 말에 낄 수가 있고. 근데 군대 안 갔다 오면요 항상 나 같은 사람이 돼요. 꼭 군대 가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군대 갔다고 군대를 간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갔다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오니까 아 큰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꼭 보내시고 꼭 가세요. 군대 가면 사람 된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저기 오면 하단 오른쪽을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자유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이런 말을 했거든. 신앙과 자유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국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일 때 애국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이니까 좀 거기서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해서 그 어느 타임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자, 광화문에 가서 하자. 근데 너무 정치판으로만 가니까 교인들과 함께 오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광화문에 오는 세력들이 70%가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또 30%가 안보 세력이다. 그래서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어느 방송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70%가 크리스찬이고 30%가 안보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광화문 운동은 지지멸렬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위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국민들을 깨우고 우리가 계몽할 때는 계몽하면서 우리 광화문 운동이 색깔 있게 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제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네. 전 목사님. 네, 저도 네. 그 장강한식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목사니까
예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안보 세력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예.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왜 예배 시간에 욕을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욕을 왜 하냐. 그러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예배 욕을 하는 것은 그래도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예배하는 것은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카바를 해요. 오죽하면 저 목사님 저렇게 욕을 하겠냐.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흠집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광화문 예배에서 신앙과 아까 뭘로요? 자유로 이 가치를 세워 나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배만 집중적에서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광화문 집회가 나가면 더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동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도 동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완책으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했잖아요. 광화문 집회를 조금 따듬어 가지고 정말로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날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그래 해야만이 광화문의 그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고 성령운동에서 나오고 말씀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없다면 광화문이 유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광화문 그 현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2박 3일 이런 집회하는 거는 조금만 모양새를 따듬어 가면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 그거로 이래서 그렇지 말고 앞으로도 순간순간 거기에 또 그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광화문 운동의 그 근본은 바로 신앙이다. 신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 광화문 그 대회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는가. 전광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셨고 또 지난 2박 3일 동안 미스바 기도회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기도회 할 때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야 이거 뭐 여기에 나와서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광화문도 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색깔을 그러니까 가져가서. 제가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지역이 왜 침체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 사랑 모임을 위해서 지금 마을마다 내가 돌아보고 있거든요. 돌아보는데 공통된 분들의 얘기가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확실하게 정체성 가지고 움직여주면 그러면 교인들을 데리고 오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보면 정치 논리로만 가고 있고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가야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신문에도 어제 이번 토요일 날 했지만 신앙과 자유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른 시간들은 길게 주는데 그 예배 영적인 시간은 뭐 난 그래서 아예 안 올라가. 2분 해라. 뭐라 장난하냐고. 1분.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 차라리. 예? 그리고 예배답게 드리라고. 사회 보는 사람이 시간을 오히려 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좀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서열에 맞게끔 집회를 하면 가치 있는 집회가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정광훈 목사님도 신앙과 자유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을 깨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이것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도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듣잖아요. 지금 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을에다가
우리 같이 가지만 기도회 모임을 지금 조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합칠 때는 같이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이 그 분명한 광화문의 아이덴티티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저게 나와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자유애가 뒤에서 꿍시렁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홍동무 목사님. 그래, 신앙과 자유로 가는 거, 신앙이라는 말은 뭐 명실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광화문 나타나는 거는 나머지는 국민대회도 그렇고 앞에 뭐 전 행사도 그렇고 그거는 저 일반적인 신앙의 어떤 표출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예배 공간만큼은 제대로 된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기도회다운 기도회, 말씀 집회다운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서 뭔가 모르 전국에 와가지고는 은혜도 받고 은혜 충전되고 성도들은 은혜에 갈급하단 말이야,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은혜 갈급한 시대에 그 가가지고 은혜를 흡족하게 받고 또 애국심까지 함량해 가면은 저절로 되는 거지, 그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예배할 때 누가 기도회는 인도해라. 예배는 누가 설교는 누가 해라. 그 설교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테이션으로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으로.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신앙과 자유 이런 거니까 우리가 한 3분의 1, 3대 3대 3 정도 해가지고 저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하면 한 1시간은 예배 드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 하고 그다음에 한 3 정도는 정광훈 목사님이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보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한 3시간 정도 했을 때 집중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목사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우리가 나라가 체제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딜 보냐면 칠면에 지금 트럼프가 기독교인 살해하지 말라. 나이지리아에서 군사작전 경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게 말입니다. 네네. 참 나이지리아는 나라가 지금 거대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네네. 한 2억 2천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저게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간. 네. 그러니까 지금 북아프리카 다시 말해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이 일대는 벌써 옛날부터 회교 국가입니다. 그 회교 세력, 이슬람 세력이 점점 남쪽은 이제 기독교 벨트입니다. 저게. 저게 내려와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저게 반반이야. 저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인구 반반이 이슬람과 기독교로 나눠져 있는데 그 오히려 이슬람 지금은 과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 예산을 죽이니까 어떡하래 그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슬람 그런 과격 테러 단체에서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심하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강하게 경고를 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총 들고 그거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확실히 트럼프는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를 보호하는 기독교를 지키는 옛날에 무슨 콘스탄틴이나 그런 임금처럼 말이죠. 그런 지금 이 시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고레스 왕처럼 맞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고레스 왕처럼 하고 전 세계 기독교를 볼 때는 콘스탄틴처럼 세계 기독교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저분이. 그러니까 너 만일에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기독교를 학살하는 저걸 그냥 좌시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면 우리 미국이 그걸 직접 뛰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한 거죠 저게. 네. 그 3단 두 번째 보면 최신 데이터 기준 연도가 2020년인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이 46.3%래요. 절반이네. 예. 무슬림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무슬림이 46.2%고 민족 종교로 받는 이들이 7.2%인데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 예. 그 극단주의 반군이 준동하면서 신봉하는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시민을 살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만약에 지금 보면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지고 이런 걸 하면 기독교가 상당히 위축될 위기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제 이것이 계속 우리가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안하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어지면 지난번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징벌적 차별금지법,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법,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지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원색적인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WCC나 WEA가 지금 우리 들어도 이것까지도 철저히 보수주의자들은 배격하고 배제하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종교는 희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트럼프가 두 가지 면에서 맞아요. 기독교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게 지금 트럼프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특별히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저 아까 나이지리아, 예. 케냐도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죠. 아프리카 딱 중간 지역에. 중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처럼 남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네. 자칫하더라도 앞으로 전체가 이슬람 국가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최전방이 나이지리아하고 수단 같은 데입니다. 수단은 아예 나라가 두 동간 나쁘는 겁니다. 남수단과 북수단 나눠져 버린 나라가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지금 남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주 강한 경고를 발했는데, 보코하람 저런 인간들이 한 번은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 그 유튜브는 너무 끔찍해. 두 번 다시 못 보겠더라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들이 막 꿀 한 채 놔놓고는 이것들이 뭐 이런 뭐 짓거리지만 갑작스럽게 도끼 가지고 영상을 그대로 촬영해 도끼가 맞아, 사람을 막 맞아. 찍어대는 거야 이가. 그 이슬람이 아주 잔인해요. 자리를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확 뿌리는 거야 전 세계로. 근데 그들은 그걸 성전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북한도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정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아마 되고. 저는 미국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런 다른 나라 기독교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누구야 그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그 자꾸 나는 이름이 그 헷갈려 안 나와. 그 공산주의 그 문화 그 하는 안토니오 사람.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맥혔던 이것을 트럼프가 그걸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딱 보니까 내가 어제요 방송 들으니까 야 어떤 이제 좌파 그런 유튜브예요. 거기서 딱 나오는데 사람이 첫 번째 성 경험을 누구하고 하느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경우가 62%래요. 네. 그 깜짝 놀래잖아요. 성 경험을 처음 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죠. 그런데 나머지를 이렇게 보니까 동성간에 성 경험을 하는 사람, 짐승들하고 성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많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대 같은 경우도 수염 기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군대 이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렇게 가지고 트럼프가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네.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기회에 네. 저는 대한민국도 좀 새롭게 될 거라고 좀 봐요. 홍동무 목사님, 예.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이제 마무리로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정당제가 지금 다 파괴되어졌고 헌법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기 자코뱅파가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결국에 공포정치, 혁명 독재를 했고, 소련에서는 평의회라고 하는 데서 주민 노동자 참여를 내세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참여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서 지방 국가 조직을 통합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행정권을 다 집중시키면서 공산화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 살리는 일에 총력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을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으면서 강화문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동안 떨어졌던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통합되고 하나 되도록 합시다. 저는 중앙에서도 지금 우리가 광화문과 함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